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번 사건들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범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과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박찬혁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의 묻지마 범죄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외 살인으로 불리는 정유정 사건 내용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전에 사전에 학부모인 것처럼 통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교복을 입고 방문을 했다는 점, 그리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갔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 살해 동기에 대한 진술이 지금 번복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진술 과정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자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은 또 이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정유정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진술 조사라든지 현장 검증 단계에서 말과 행동에서 경찰관들이 충격을 받은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아마 검찰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긴 계획범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계획범죄와 우발범죄, 죄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유정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와 네. 거짓 진술을 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이제 경찰에서 그러나 과학수사 기법이라든지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난 흔적, 그리고 손에 있는 방어흔, 그리고 혈흔의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유정이 나중에는 반성을 하고 다시 사실을 진술했다고 하는 과정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네. 우발적 범행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증거나 정황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형량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범죄 관련해서 정보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백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검찰에서는 21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력범죄 담당하는 팀에서 검사 3분이 전담팀을 꾸려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나타난 상황을 뿐만 아니라 아마 거짓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어떤 그 수사 진행을 바꾸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정황상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비슷한 사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묻지마 범죄죠. 항소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을 해서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인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범죄의 잔인성과 과감없는 행동,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해자를, 그 피해 여성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낳은 2 사건.
많은 분들이 두 사건 가해자의 이 심리 상태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두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안전에 취약한 여성입니다. 네. 정유정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대를 골랐다든지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 새벽 시간대 혼자 있는 또 여성을 대상으로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점을 볼 때 피해자 여성이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라는 점은 우리 묻지마 사건에서 드러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또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아마 공통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심리의 두 가해자, 이 범죄 수법도 상당히 잔인합니다. 최근에 TV나 영화 같은 매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잔인한 장면들을 따라하는 모방 범죄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시기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현실과 그 어떤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범죄 수법이 잔인한 것은 물론 그런 매체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해자의 어떤 심리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잔인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정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 이 두 사건의 동기를 분석할 때 성장 과정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에 계속 거주해온 정유정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정유정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부터 할아버지하고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교류가 없었고 부적응을 했었고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이제 친구들의 증언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하고 지낸 친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분석을 했는데 통화 목록에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저장되어 있는 친구의 전화번호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기간 고립되어 있었던 시간이 아마 길었던 것 같고요. 주변인들과 이렇게 유대를 맺지 못하고 고립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인데 네. 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인터넷 활동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관련 영상물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런 혼자서 판단하고 고립된 기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아마 주된 원인. 그래서 성장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성장 과정에 이어서 코로나19 기간도 연관이 됐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범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로나 3년이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인들이 생각해 보면 3년은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할 때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나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3년 동안 대면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도 그런 사람과의 대면이라든지 사회적 교류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정유정의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본인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친구나 어떤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네. 증가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과 또 이 비대면 생활이 범죄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고립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대 여성이 혼자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으로 뭔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든지 또는 범죄 심리 분석하시는 분들이 투입된 것 같아요. 아, 네.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네. 굉장히 기만 행위라든지 충동적이고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공격성이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정 사건에서도 현장 검증 과정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은 경찰관들도 놀랐을 만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통상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때 25점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28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인지, 그리고 25점 이하라면 그럼 정상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코패스 그 진단으로 인한 점수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네. 정유정 사건의 경우에서는 28점으로 드러났고 이 수치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의 27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지금 그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으로 검사 결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코패스다 또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특징,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 경향 중에 몇 가지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우리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에 공감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고 또한 무책임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점수 척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그런 잔인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리 분석이라든지 사이코패스 진단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유정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성인의 모습에 놀라셨을 텐데요. 이 범죄 수법도 누가 피해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수법이라 일상에서 시민들의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런 보복범죄나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 또는 네. 보복 운전 또는 층간소음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 필요하고요.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사소한 갈등에 심리적인 요인이 폭발하거나 촉발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방어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편리함 이면에는 개인정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또는 그런 앱을 활용할 때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 만남에서 상대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이 인지가 되면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 경찰의 그 현장 출동 능력이나 112 신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한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유전적인 건가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 유전성이 일부 연구에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는 대중적인 표현이고 원래는 그 미국에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검사 척도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결함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유전성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릴 때 그 양육 환경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훈육, 부정적 경험 이런 여부들이 사실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그런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의 비율, 현실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국내 연구에는 사실 거의 드러난 게 없고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없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를 보면 뭐 10만 명당 10명 수준, 20만 명당 뭐 20명 수준 정도의 비율이 있다. 그리고 뭐 소시오패스와 구분을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정신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 명확하게 좀 추론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 하나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과외 앱인데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정 앱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앱들을 사용할 때 그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도하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그런 앱을 활용할 때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는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런 특정 앱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처럼 과외 앱이나 아니면 어플을 통한 사건들이 또 있었나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사이버 범죄라든지 또는 그 만남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날 때 그 네. 특정한 랜덤 미팅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추천해주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건이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플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앱들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은 현재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네.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앱을 통한 배달이라든지 네. 또는 앱을 통한 중고거래 또는 앱을 통한 미팅이나 만남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전하게 활용이 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개인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두 사건이 부산 시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또는 이런 사회 안전망,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지켜주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개인은 누구나 갈등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라든지 심리적인 요인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적절하게 공감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부산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나온 예방책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공포심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책 외에 더욱 세심하고 한 발 앞선 예방책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